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인입니다. 흔히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진행이 느리고 예후도 좋은 편에 속해 착한 암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착한 암이라는 말만 믿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는데요. 또한 종류에 따라 전이와 재발 위험도 높은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 1위인 갑상선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리 목 중앙, 식도 앞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체온 유지와 심장 박동 조절, 신진대사 촉진, 성장 발달 등 전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갑상선에 생기는 악성 결절을 갑상선암이라고 한다. 갑상선암은 갑상선 세포에서 유전적 변이를 거쳐서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발생한 종양입니다. 대부분은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일부에서는 빠르게 진행하거나 전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이 많이 늘면서 갑상선암 발생률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느려 거북이암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갑상선암 중에서도 일부 유형은 생존율이 낮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오늘 TV주치에서는 착한 암의 두 얼굴, 갑상선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외과 김봉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갑상선암인데요. 먼저 갑상선, 우리 몸의 어떤 곳에 위치해 있나요? 네, 갑상선은 우리가 흔히 목젖이라고 하는 갑상 연골의 2에서 3cm 아래 위치한 나비 모양의 장기입니다. 갑상선은 기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왼쪽과 오른쪽 옆이 나비의 날개 모양으로 펼쳐져 있고요. 가운데로 연결하는 곳을 협부라고 합니다. 네, 목젖 아래에 위치한 갑상선,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네, 갑상선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하 수치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을 자극을 하면 갑상선은 티록신이라고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은 갑상선 저하증이 되고 신진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왼쪽 그림과 같이 동작이 느려지고 추위를 많이 타고 체중이 증가를 하고 심박수 및 심박출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과하게 올라가면 갑상선 항진증이 되는데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빨라지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고 심박수 및 심박출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또 다른 호르몬인 칼시토닌은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자세히 얘기하면 칼슘을 뼈에 저장을 하거나 소장에서 흡수를 저해를 한다든지 신장에서 재흡수를 저해를 한다든지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기관인 갑상선에 악성 결절이 생기면 바로 갑상선암이라고 하는데 발생 부위의 세포 유형에 따라서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요. 네, 갑상선은 두 가지 주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포세포와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C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에서 생기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여포세포에 생기는 암과 C세포에 생기는 암으로 나뉘는데요. 여포세포에 생기는 암은 이 중에 돌연 변이가 적어서 정상세포와 닮은 이제 분화암과 그렇지 않은 미분화암이 존재하는데 분화암에는 유두암과 여포암이 있고 미분화암에는 역형성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C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수질암이라고 합니다. 네, 종류별로 발생 빈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갑상선암에서 가장 흔한 것은 유두암으로 전체의 약 80%, 그 다음 여포암으로 약 15%, 여포암의 변형이 휘툴세포암이 약 2%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이 세 가지 모두 분화암으로 성장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편이라서 그래서 갑상선암을 흔히 착한 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수질암은 조금 더 드물고요. 가족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가족력 확인이 중요하다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역형성암은 매우 드물지만은 진행이 빠르고 진단을 하면은 1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예후가 굉장히
나쁜 암으로 속합니다. 네, 그렇다면 갑상선암의 발생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갑상선암은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지만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에서 대표적인 것이 방사선 노출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목 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이 그런 지역에서 방사선 피폭을 경험을 한 경우에는 갑상선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요오드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갑상선 종과 갑상선 결절이 흔하게 발생하고 이와 함께 갑상선암의 발생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적 요인을 보시면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유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부나 갑상선암의 5%에서 가족력이 있고요. 수질암에서의 30에서 35%에서 유전적으로 갑상선암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수질암은 특정 유전자 변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단 시 가족 검사를 함께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몇 가지 요인들이 갑상선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갑상선에 양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갑상선암의 동반 가능성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도 비만인데 고도 비만은 여러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인데요. 이 갑상선암 역시 비만할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류나 과일류를 많이 섭취하는 습관은 갑상선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흥미롭게도 커피나 음주, 흡연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발생과 연관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상도 궁금한데 갑상선암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갑상선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통증이 없는 목의 혹이 가장 흔한 증상을 볼 수가 있고요. 암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주변 장기를 침범하거나 하면은 취임 목소리가 날 수가 있고 음식을 삼킬 때 걸리는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는 목 주위로 딱딱하게 만져지는 혹을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갑상선암의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갑상선에 혹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우선 촉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을 손으로 만져서 혹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이고요. 혹이 클 경우에는 촉진으로 만질 수가 있지만 혹이 작거나 깊이 있는 경우에는 촉진으로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초음파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초음파가 갑상선 진단에 흔히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혹의 크기라든지 모양 그리고 위치 그리고 주변 장기의 침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만약에 소견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된다고 하면은 세침 흡인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 진단이 된다고 하면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에서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세침 흡인 세포 검사이고요. 네. 이것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가는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갑상선 결절에 있는 세포를 일부 뽑아내서 검사를 합니다. 통증은 약간 주사 맞는 정도로 좀 따끔할 수가 있고요. 검사 시간은 한 10분 이내로 짧게 끝납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한 일주일 이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촉진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자가 진단을 해서 많이 오시기도 하시나요? 네, 가끔 이제 목에 혹이 만져져서 네.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음파로 이제 일단 확인을 하는데 목에 혹이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초음파로 보면은 되게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갑상선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갑상선에 암이 생기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 몸의 대사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하지만 증상이 눈에 띄지 않아 조기에 발견하기 쉽지 않으며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갑상선암 환자의 80%는 여성이지만 50대 이상 남성 환자도 연평균 3%로 증가하는 추세다.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건강검진 하면서 초음파 했는데요. 거기서 목에 혹이 있다고 해서 병원 오게 되었어요. 손으로 만졌을 때 혹이 만져지거나 삼킬 때 뭔가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만져지는 건 없었고 크게 생활하면서 불편했었던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갑상선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가족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초기 갑상선암은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다. 하지만 종양이 커지면 목 앞쪽에 혹이 만져지거나 삼킬 때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다. 드물게 쉰 목소리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기도 한다. 목의 결절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크기가 커지는 경우 단순한 염증으로 여기기보다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이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 결절로 오셨습니다. 초음파 소견에서 갑상선에 작은 저음형 결절이 보였었고요. 세층 흡입 검사를 시행해서 갑상선암이 의심되어서 수술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갑상선 결절은 초음파 검사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갑상선 결절의 모양과 크기 등을 기초로 악성으로 의심되면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가 이루어진다. 초음파 유도에 의한 세포 검사인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는 주사 바늘을 이용해 세포를 떼어낸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로 정확도가 90%에 이를 만큼 갑상선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제가 얼마 전부터 여기가 좀 딱딱하게 뭐가 만져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나 누가 보면 여기가 좀 커졌다고 해서 목에 혹이 만져지는 거 말고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나 다른 목에 불편한 증상이 있으실까요? 네, 얼마 전부터 제가 침을 삼키거나 뭐를 먹을 때 이렇게 뭐가 걸리는 느낌이 약간씩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가 갑상선암 진단받으셔가지고 수술하셨었어요. 혹시 최근에 갑상선 검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안 받았어요. 갑상선암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 인자로는 방사선 노출이나 유전적 요인, 과거 갑상선 질환 경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요오드 섭취의 불균형도 갑상선 세포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왼쪽 목에 혹이 만져져서 오셨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세층 흡입 검사를 시행하였고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 소견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계획을 하였으며 수술 후에도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암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 림프절 전이가 없을 때는 추적 관찰을 한다. 하지만 암이 커지거나 전이가 의심되면 바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환자의 나이나 종양의 크기, 주위 조직의 침범 등을 고려해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 환자의 경우 추가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갑상선암은 암의 종류라든지 병기나 전이 여부에 따라 치료 방법과 예후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면 수술 범위도 줄어들 수가 있고 이에 따라 합병증과 재발 위험도도 많이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치료 과정이 복잡해지고 나중에 수술 후 예후 관리에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환자의 예후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 또한 평소 작은 변화를 관찰하고 목의 혹이나 이물감 등 미세한 신호가 느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갑상선암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갑상선암의 치료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갑상선암이 발생하면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갑상선암의 치료는 저희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이 중심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먼저 갑상선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고요. 네. 수술 이후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통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 갑상선 조직이나 암세포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아주 드물지만 이러한 치료에 반응이 부족하거나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부터 표적 치료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주변에서는 이 방사선 치료나 이런 수술을 꼭 안 해도 괜찮지 않나 이 수술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갑상선암 꼭 수술을 해야만 하나요?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크기가 매우 작고 진행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 갑상선암은 요즘에 적극적 감시라고 해서 정기적인 초음파 추정만 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방법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암이 커지거나 주변 조직이 침범하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고위험군 형태의 암인 경우에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수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상태와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를 한 뒤에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갑상선암의 수술 치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수술 방법도 범위나 병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죠. 네, 갑상선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듯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절개 수술이고요. 네.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시경 수술이 있고 보다 정교하고 미용적인 만족도가 높은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수술 방법이 이제 발전하고 있어서 환자분의 상태와 선호도에 맞춰서 적절한 수술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먼저 절개 수술법을 살펴볼 텐데요. 수술로 절제 범위를 결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나요? 네, 절제 범위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듯이 갑상선암의 종류나 갑상선 종양의 크기, 환자의 나이와 병기를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네. 혹이 갑상선암의 혹이 작거나 한쪽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옆 절제 수술이라고 해서 갑상선의 절반만 절제를 할 수가 있고요. 종양 크기가 4cm가 넘거나 유관적으로 갑상선을 뚫고 나와서 다른 장기에 침범을 한다든지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을 모두 절제하는 전절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옆절제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반쪽만 절제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갑상선 기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호르몬 보충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남아있는 한쪽만으로 갑상선 기능이 부족하거나 치료적인 목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전 절제를 한 경우에는 갑상선을 모두 절제해서 유관적으로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재발을 확인하는 티로글로불린이라는 표지자 확인에 유리하고요. 하지만 전 절제를 했기 때문에 평생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절제보다는 수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만큼 합병증 발생 빈도가 증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절제의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를 다 절제했을 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까요? 전 절제를 했을 때는 되게 크게 합병증이 없다면 일상적인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다만 이제 목에 있는 갑상선을 뗐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그런 유착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삼킬 때나 말할 때 뭔가 좀 불편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절개를 했을 때 그러한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절제를 했을 때 모습도 궁금한데 사진으로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이제 절개 수술하는 사진인데요. 절개 한 4에서 6cm 정도의 좀 흉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상처 피복제라든지 여러 상처 치료 기술이 요즘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초기에는 흉터가 선명하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절제술은 흉터가 조금 남을 수도 있지만 흉터가 남지 않는 내시경 수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시경 수술도 많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네, 목에 상처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내시경 수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방법은 목을 직접 절개하지 않고 양쪽 겨드랑이나 가슴 부위에 작은 절개를 내서 카메라나 수술기구를 넣어서 그 안쪽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갑상선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네. 절개 수술과 비교했을 때 합병증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제 목에 흉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 작거나 림프절 전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미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환자들한테 좀 선택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로봇 수술도 많이 하는 추세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편인가요? 예, 로봇 수술도 요즘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로봇 수술은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람 손목과 같은 그런 로봇 팔을 이용해서 자유로운 이제 관절 움직임을 통해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3차원 입체 영상과 15배 확대된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내시경을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미용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목에 직접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목에 흉터가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다소 높고요. 네. 암이 크고 진행되거나 많이 심하신 분들에서는 적용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 수술을 진행할지 아니면 내시경 수술을 할지 환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비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고려해서 비용 면에서 내시경 수술을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고 좀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갑상선암을 치료할 때 방사성 요오드 치료도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로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 전 절제술 후 혹시나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여 갑상선 조직이나 암세포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요오드라는 것은 갑상선에만 선택적으로 농축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갑상선에만 작용을 해서 잔여 갑상선 또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원리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치료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적 목적으로 수술 후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갑상선 조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재발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조 치료적인 목적으로 나이와 암의 크기, 림프절 전이 등을 종합해서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시행해서 추가적인 치료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하기 전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높이기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는 수술 이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는데 이것을 4주 동안 중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4주 동안 중단을 하게 되면은 몸 안에 있는 갑상선 호르몬 농도가 줄어들면서 자연히 머리에 있는 뇌하 수치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점점 높아지면서 남아있는 갑상선이 방사선 요오드를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타이로진이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직접 주사하는 방법인데 방사선 요오드 치료 48시간 전과 24시간 전에 근육 주사를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놔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복용하고 있던 갑상선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요오드 제한시키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원리는 몸 안에 있는 요오드를 농도를 낮춤으로써 마찬가지로 잔여 갑상선 조직이나 암세포가 방사선 요오드를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고요. 방법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 전 2주 동안 저요오드식, 그러니까 요오드가 적게 들어간 식품을 섭취를 함으로써 이렇게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오드 치료 전에 피해야 할 음식이 그럼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방사선 요오드 치료 전에 피해야 될 음식이 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김, 미역, 다시마, 한천, 천일염, 생선, 조개 같은 해산물들이 우리가 이제 요오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밖에 우유나 우유 가공식품들,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낙농식품도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으로 베이컨, 햄, 소시지, 계란 노른자, 콩으로 만든 식품이나 뭐 빨간 색소 이런 것들도 요오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의약품 중에도 뭐 세정액, 비타민, 건강기능 식품들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은 아니지만은 CT 우리가 컴퓨터 단층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에도 요오드가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전에 조영제를 사용한 CT 촬영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많이 먹는 음식에 요오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그만큼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또 특수시설을 갖춘 곳에서 전용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보통 동위원소가 들어간 요오드 알약을 복용하고 격리를 하는 것인데요. 방사선 요오드 복용 후에는 어느 정도 몸에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방사선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격리시설 안에서 2, 3일 동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방사선이 몸 안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출입이 제한된 시설을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벽이나 이제 문에 두꺼운 나부로 차폐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방사선 배출 농도 측정기 및 공기 정화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2, 3일 동안 격리돼서 나오면은 전체 한 90% 이상이 이제 방사선이 빠져나와서 네. 대개는 격리가 필요 없긴 하지만 1, 2주 정도는 좀 미세하게 방사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가족이 있다면은 한 1, 2주 정도는 일정 거리 이상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갑상선암 치료법으로 방사선 치료도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방사선 치료는 갑상선암 치료에서 좀 드물게 사용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세한 병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수술이 어렵거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를 했음에도 유관으로 보이는 잔여 병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암 전이가 있는 환자에서 전이 부위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보통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요. 기간은 3에서 6주 동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방법은 우리가 방사성 요오드를 먹을 때 이제 그 알약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거랑 좀 다르게 기계에서 직접적으로 방사선을 그 암 부위에 조사를 해서 치료하는 방식이고요. 네. 이 방사선 닿는 부위만 이게 암세포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 국수 치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술 이후에 이제 좀 목이 불편하다는 그런 약한 그런 증상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네, 끝으로 갑상선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궁금한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갑상선암은 크기가 작아도 안심할 수 없는 질병이고요. 사실 크기가 작으면 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초음파 검사라든지 필요하면 세침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개 수술,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 같은 여러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환자분 상태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술을 선택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치료법이 아까 소개를 드렸지만은 대부분 이제 수술로 해결이 되고요.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은 대부분 치료가 되고 필요하면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통해서 혹시나 남아있는
암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치료 이후에 정기적인 추적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갑상선 암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갑상선 암은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오일까였을까요? 네, 이것은 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검진이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음 OX 질문인데요. 갑상선염이 있으면 갑상선 암에 걸릴 수 있다. 이건 오일까였을까요? 저는 세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모요. 네, 갑상선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에는 갑상선암이 동반될 가능성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갑상선염 환자분들은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어서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한 이후에는 평생 해조류를 먹어서는 안 된다. 오일까였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평생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앞두는 짧은 기간 동안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제한할 뿐이고요. 치료가 끝난 뒤에는 일반 식단으로 돌아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또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촬영을 많이 하면 갑상선암에 걸릴 수 있다. 이건 오일까였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네. 갑상선암은 방사선에 매우 민감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목부에 방사선 노출이 많으면 갑상선 발생 위험이 증가를 하고요. 방사선 노출은 갑상선 세포에 DNA 변화를 초래해서 암 발생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잦은 방사선 촬영은 갑상선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입니다. 갑상선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병한다. 오일까였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실제 통계적으로도 갑상선암은 여성에서 남성보다 3배에서 4배 정도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네. 이는 호르몬 영향이나 생리적인 그런 차이 등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여성에서 갑상선 호르몬과 생식 호르몬 간의 상호작용이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남성에서 발생한 갑상선암은 진행 속도가 더 빠르고 예후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 역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갑상선암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관련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갑상선에 양성 결절이 있다는데 암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양성이고요. 시간이 지나도 암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에서 10% 정도는 양성 결절을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암이 섞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는데 결절이 갑자기 커지거나 딱딱해지거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된 경우에는 네. 추가 검사나 세침 흡입 검사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면 목소리가 변하고 또 손발이 저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예,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드문 합병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갑상선 뒤쪽에 우리가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성대신경과 부갑상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갑상선 수술을 할 때 이를 방리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되돌이 후두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뭔가 목소리가 쉬거나 사례가 들리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부갑상선은 칼슘을 좀 높이는 작용을 하는 기관인데 이것이 갑상선 수술 과정 중에 손상이 되면은 그 칼슘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시적인 증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을 하지만 사실 좀 장기화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하거나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음성 제어를 통해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갑상선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갑상선암은 네모다. 어떻게 요약하시겠나요? 네, 갑상선암은 관심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심이다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갑상선암은 대부분 느리고 예후가 좋아서
착한 암으로 불리지만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 결과나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꾸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치료의 시작입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 이 시간은 갑상선 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외과 김봉균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운동과 함께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인데요. 모두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유정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탄성 밴드를 이용한 상체 스트레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탄성 밴드는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탄성력을 이용해서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홈 트레이닝 도구로서 비교적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너무 과한 탄성력은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탄성 밴드로 운동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 동작은 밴드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밴드를 두 줄로 쭉 펼쳐주시고요. 양쪽 끝을 두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그 상태로 내 가슴 앞쪽에서 쭉 놔주셨다가 머리 뒤쪽으로 쭉 넘겨주실 겁니다. 넘기실 때는 허리 뒤쪽까지 넘어오게끔 주의해 주시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팔을 머리 뒤로 넘길 때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또한 넘어가실 때 몸통을 이렇게 비틀면서 팔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몸을 곧게 펴고 팔꿈치를 쭉 핀 상태에서 그대로 쭉 넘기셨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도 팔꿈치랑 몸통이 쭉 올곧게 서 있는 상태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어깨의 유연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깨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그립을 좀 넓게 잡아주시고요. 최대한 조금 유연하신 분들은 그립을 조금 좁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운동의 효과는 어깨 오십견 예방과 어깨 가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걸 1회 기준으로 10회씩 총 3세트 실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밴드 구분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라운드 숄더랑 거북목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밴드를 두 줄로 어깨 넓이만큼만 이번에 잡아주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머리 뒤쪽으로 밴드를 넘겨주실 건데요. 이때 주의할 사항은 밴드가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있으면 안 되고 저항이 가 있어서 텐션이 가해져 있어야 됩니다. 텐션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머리 뒤쪽으로 쭉 밴드가 떨어지게끔 내려왔다가 다시 그대로 만세, 내려올 때는 머리 뒤쪽에 뒤통수를 스치게끔 비스듬히 내려왔다가 다시 머리 위쪽으로 쭉 올렸다가 이 동작을 할 때 밴드의 저항감, 텐션이 가해져 있는 상태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셔야 대흉근 스트레칭이나 굽은 어깨를 폈는데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10회씩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은 밴드를 이용한 옆구리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옆구리 살도 빠지실 수 있고 옆구리 라인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밴드를 두 줄로 잡아주시고요. 만세를 해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양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실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곧게 편 상태에서 체중을 먼저 오른발 쪽으로 쭉 실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밴드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오른팔이 귀에 닿을 정도로 쭉 이동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몸통을 왼쪽으로 쭉 구부릴 겁니다. 최대한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왼팔이 귀에 닿게끔 해주신 상태에서 몸통을 옆으로 끝까지 구부려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양쪽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칭은 밴드 몸통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허리 통증 예방과 요통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밴드를 총 2번 접으신 상태에서 양쪽 끝을 밴드로 잡아주시고요. 한 발을 앞으로 나가면서 허리를 활처럼 쭉 휘어주게 할 겁니다. 끝 지점에서 잠깐 머무른 뒤에 천천히 다시 돌아오시면서 그대로 밑으로 쭉 땅 닿게 할 겁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 이번에 반대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허리를 똑같이 활처럼 쭉 휘어주게 할 겁니다. 끝 지점에서 1초 머물렀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면서 밑으로 쭉 땅 닿기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허리가 너무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 내려가실 때는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곧게 핀 상태로 최대한 많이 내려가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동작을 하시다가 허리에 무리가 되시면 가동 범위를 너무 크지 않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동작은 10회씩 3세트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밴드 회전 스트레칭입니다. 이 스트레칭의 장점은 몸통을 꽈배기처럼 꼬아줌으로써 전신의 스트레칭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려주시고요. 양손은 똑같이 밴드를 2번 접으신 상태에서 어깨 너비만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몸통을 꽈배기처럼 쭉 꼬아주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몸통을 꼬을 때 시선도 같이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최대한 몸통을 반대쪽으로 로테이션. 반대쪽으로 로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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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할 때 주의할 사항은 저의 발끝을 바라봐 주시면 돌아가는 쪽 다리의 반대쪽 다리가 발끝을 들어서 최대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밴드를 활용한 상체 스트레칭을 해보았는데요. 많이 개운하실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스트레칭을 습관화해 주시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매우 활기차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